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낡은 건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은 어느 날 형부가 언니의 혼수 이불더미 앞에서 내뱉은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제 언니,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무심하고 차가운 남편을 견뎌냈던 사람. 그런 언니에게 남은 것이라곤 어린 딸 하나와 쓰레기처럼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물건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수 베개 속에서 저는 언니가 남긴 비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언니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어떤 계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언니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하나, 언니가 남긴 메시지들, 그리고 평온해 보이기만 했던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상실과 슬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상처를 넘어 사랑을 남기고 떠난 여정의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쏟게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이 이야기,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새벽부터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비는 언니의 발인내내 그치지 않고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엄마는 하얀 상복 위로 수건을 둘렀었지만 늙고 주름진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 곁에서 추위에 두 다리를 떨며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심장을 태우는 듯했습니다. 제 언니, 착하고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언니는 아침 일찍부터 굳게 뚜껑이 닫힌 오동나무 관 속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독한 암은 발견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언니를 데려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살 배기 딸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내러 왔던 언니였는데 이제는 제사상 한가운데 놓인 흑백 영정 사진 속 깡마른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조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텅 빈 눈으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지 멍하니 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세상에서 다정한 자장가도 따뜻한 엄마의 품도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관 끝에 말없이 서 있는 형부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조여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이 그저 먼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은 마치 이 모든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것 좀 봐. 장례 내내 형부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 못 봤어. 엄마는 입술을 굳게 다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 역시 속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언니는 엄마에게 결혼 생활이 얼마나 차가운지,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지,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챙기느라 지쳐도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털어놓곤 했습니다. 언니가 의식이 있던 마지막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병상에 앉아 언니의 손을 잡자 언니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언지 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하윤이 좀 잘 부탁해. 아직 너무 어리잖아. 사랑 못 받고 크게 하진 말아줘. 저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가는 붉었지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니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그 후 언니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무거운 공간 속에서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 제 뇌리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언니가 항상 잡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모, 엄마, 어디 갔어? 왜 엄마가 안아주지 않아?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엄마는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하지만 엄마는 항상 하윤이를 지켜보고 사랑하고 있을 거야. 이모가 대신 안아줘도 될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상복은 흠뻑 젖었지만 엄마를 잃은 아이를 안은 제 팔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슴에서 세차게 뛰는 아이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장송곡이 울려 퍼지며 발인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관을 운구차로 옮기기 시작하자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와 다른 가족들이 엄마를 부축했지만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딸 둘을 낳아 기르셨는데 이제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자식을 잃은 슬픔, 희망을 잃은 슬픔을 어찌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형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게 서서 아내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잡아주지도 관 옆에서 작별 인사를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멀찍이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를 뿐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이름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 만약 언니가 살아있어서 이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저 남자 곁에 머물고 싶었을까? 운구 행렬은 조용히 운구차 뒤를 따랐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차가운 빗방울은 상복을 뚫고 가슴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여전히 조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이모, 엄마 춥지 않을까?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윤이 엄마는 따뜻한 이불 덮고 편안한 베개 베고 있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언니보다 더 추운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걸. 육신도 채 마무리 짓지 못한 기억들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흘려주지 않은 단 한 방울의 눈물 때문에 언니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날 언니를 땅에 묻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니를 대신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눈물과 아픈 진실로 가득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언니가 낡은 혼수 베개 속에 숨겨둔 비밀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언니가 병원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들처럼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의 무거운 슬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조카가 입학할 초등학교 교정에는 또 한 번 붉은 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짐을 챙겨 형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카를 정식으로 외가에서 맡아 키우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명확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지만 장례식 이후로 형부는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외가에 와 있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물어본 적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우리가 막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축축한 마당 한가운데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낡은 냄비 몇 개, 헌 옷까지, 이불, 그리고 아이의 장난감까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더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연한 분홍빛의 이불과 베개 세트였습니다. 몇 해 전 언니가 결혼식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고심해서 골랐던 바로 그 혼수 이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수놓인 꽃문의 자수는 여전히 선명했고 천도 거의 닳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빗물과 진흙에 얼룩진 채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형부가 집안에서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그는 무심하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엄마가 하윤이 문제로 상의 드리러 왔어요. 저희가 하윤이를 외가에서 쭉 맡아 키우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편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요. 형부는 상자를 현관 계단에 내려놓고 손을 털며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애 돌볼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게 낫겠네. 조금의 망설임도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안부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물건을 떠넘기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당의 물건 더미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낡은 것들이야. 집 정리 좀 하려고, 모아서 버리려고, 쓸만한 건 남기고, 나머지는 뭐. 저는 이불 세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언니 혼수 이불이잖아요. 아직 멀쩡한데 형부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갔는데 자꾸 이런 거 보면 옛날 생각만 나서 살기 힘들어. 그냥 버려서 마음 편해지는 게 나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아픈 상처를 다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고 특히 추억과 사랑, 부부의 인연이 담긴 물건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부는 마치 언니가 넘겨버려야 할 낡은 책의 한 페이지인 것처럼 모든 것을 냉정하게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야.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좀 남겨둬야지. 나중에 커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라도 해줘야지. 형부는 침묵했습니다. 반대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앞으로 다가가 이불 세트를 집어들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언니 대신 그리고 하윤이한테 엄마의 온기라도 남겨주기 위해서요. 형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조카를 자전거 뒤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집,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아쉬움 대신 아이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도 이곳의 차가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여자의 온기가 사라진 집,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가족의 따스함마저 사라진 집을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비는 계속 흩날렸습니다. 제 뒤에 앉은 아이는 이불과 베개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 베개로 나 안아줬는데 밤마다 내 이마에 뽀뽀해주면서 엄마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해라고 말해줬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중 일부는 제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이불 세트를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엄마의 유품을 남겨줘서 나중에 커서 엄마를 기억하게 하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베개 속에 언니가 비밀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우리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형부가 평생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 비밀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잠시 평온해졌을 때 저는 언니의 혼수 이불 세트를 옥상에 널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며칠간의 비 끝에 찾아온 희미한 햇살이 천의 올 하나하나를 따스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천을 만지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언니가 결혼할 때 저와 엄마가 직접 옷감을 고르고 무늬를 골랐습니다. 언니는 원래 소박한 사람이었지만 결혼에 관해서는 앞으로 만들어갈 가정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담듯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언니가 이 베개를 끌어안고 몽상가처럼 혼자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바람 속에 던져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조카의 침대 곁에 앉아 햇볕에 잘 말린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햇살의 향기와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뒤섞여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천에 배어 있는 익숙한 느낌이 아이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언니에게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아이의 두 번째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처제, 어제는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게 됐네. 저는 형부가 전화할 줄은 몰랐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전화기 너머로 형부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살아. 안 그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 혼수 이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건 추억이고 부부의 정이고 형부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과거잖아요. 형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다고? 몇 년 동안 난 그림자처럼 살았는데 내가 무심했다고 생각하지? 아니, 난 그냥 무력했을 뿐이야. 무력했다고요. 뭐가요? 내 아내가 내 곁에 누워 잠드는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무력했어. 당신 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나를 점점 밀어내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의 침묵보다 오늘 그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외롭고 소외당하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형부는 언니 감정에는 전혀 관심 없었잖아요. 언니가 아플 때마다 회식하러 가고 피곤하다고 할 때마다 그것 좀 했다고 투정이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력했다고요? 형부는 비웃었습니다. 처제가 뭘 알아? 한쪽 얘기만 들었잖아. 나처럼 매일 그 집에서 살아본 게 아니잖아. 당신 언니가 몰래 통화하고 문자 숨기는 거 못 봤지. 밤마다 베개 끌어안고 혼자 우는 건 봤어도 왜 우는지 나한테는 절대 말 안 해줬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우는 것은 본 적 있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내성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늘 희생하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엄마와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제 삶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언니를 사랑했다면 최소한 모든 걸 그렇게 버리지는 말았어야죠. 착각하지 마. 난 이미 오래전에 당신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아프다는 걸 알고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럼 동정심 때문에 언니 곁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윤이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평생 해주지 못한 사과 한마디에 대한 비 때문에. 전화가 끊기고 저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그의 차가운 말들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언니는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그 미소와 인내 뒤에는 제가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짙은 어둠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제가 베개를 접어 넣으려다 우연히 손끝에 이상한 바느질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만져보니 안쪽에 무언가 얇고 가벼운 것이 있었습니다. 솜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실을 뜯어 열자 작게 4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익숙한 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빗돌빗돌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이 편지를 우리 엄마에게 가져다 주세요. 엄마가 당신에게 내가 맡겨둔 것을 줄 거예요. 만약 낯선 사람이라면 그냥 버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픔과 떨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언니는 무엇을 남긴 걸까요? 왜 베개 속에 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언니로 하여금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편지를 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가 한밤중에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엄마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파란 리본으로 묶인 옅은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내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걸 맡겼어. 자기 남편이 이 편지를 찾아냈을 때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언니의 모든 비밀이 하나씩 벗겨질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딸이 돌아온 듯 엄마의 시선은 파란 리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지도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다가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엄마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슬픔과 추억 사이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봉투는 지난 석 달 동안 엄마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혹은 일부러 외면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상냥하고 조용했던 언니가 이토록 비극적인 상황에서 남편에게 시험을 준비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잠시 후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정말로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이 형부가 아니라고 확신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베개싯을 빨려고 뜯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만약 제가 그날 이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평생 아무도 이 편지를 몰랐을 거예요. 엄마는 깊은 실망감이 밴 눈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내 언니는 뭘 해도 참 꼼꼼했지. 시댁을 믿지 못해서 모든 걸 엄마한테 맡겼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방법을 썼을까. 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봉투였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시선을 바꿀 만한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당장 열어보고 싶었지만 언니가 겪었을 일들을 좀 더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언니가 남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언니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카를 데리고 집 근처 유치원에 가서 입학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이는 제 등 뒤에 수모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여기 재미있는 곳이야.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노래도 가르쳐 주실 거야. 오후에 이모가 데리러 올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모도 엄마처럼 이마에 뽀뽀해 줄 거야.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모가 매일매일 뽀뽀해 줄게. 저는 아이를 교실로 들여보냈습니다. 막 돌아서려는데 아이가 교실 구석에 앉아 제가 가져다 준 작은 베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깨끗이 빨아 다시 꿰매놓은 바로 그 혼수 베개싯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베개가 엄마의 것이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익숙한 온기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어떤 장난감도 대신할 수 없는 온기를 말입니다.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형부가 우리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형식적으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잠깐 만나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친아빠였으니까요. 그는 집으로 들어와 하윤이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달려가지 않고 어색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고무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차고 있던 거야.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아빠가 깜빡했네. 이제야 생각났어. 조카는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만약에 아빠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가 이모한테 대신 사랑해달라고 부탁할 거라고. 그 순진한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형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무언가 부서진 듯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른 이불을 개다가 다시 한번 손끝이 베개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제가 놓쳤던 또 다른 바느질 자국이었습니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가느다란 은목걸이 하나와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6살이 되면 목에 걸어주렴. 뒷면에 이라고 새겨져 있단다. 저는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빛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펜던트는 하트 모양이었고 그 위에는 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조카 하윤이의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직 받지 못한 6번째 생일 선물까지도요. 저는 잠든 조카를 바라보다가 언니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어. 언니가 왜 베개와 편지, 팔찌와 목걸이를 남겼는지 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던 거야. 나 말고는 아무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은목걸이를 작은 상자에 넣어 잠그고 조심스럽게 날짜와 함께 하윤이의 6번째 생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쓸 때 손이 떨렸고 눈물은 조용히 종이를 적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먹먹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끈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끈은 핏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서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견뎌내야 할 아이의 남은 날들을 이끌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베개에 남긴 편지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고 엄마가 간직하던 봉투는 작은 금고에 넣어두고 감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언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작은 등불처럼 편지를 남겨 제가 언니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막 잠이 들려던 참에 누군가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은 엄마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여전히 울어서 붉었습니다. 미나야, 잠이 안 와서. 내 언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저는 엄마를 안치고 조용히 언니가 남긴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 봐, 내 언니는 다 계산하고 있었어. 남편한테 돈을 바로 주지 않은 건 그 사람이 고마움을 모를까봐 그런 거야. 시험을 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실패했어요, 엄마. 형부는 편지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하마터면 베개를 버릴 뻔했잖아요.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슬펐습니다. 그렇다면 내 언니도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거겠지.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라도 편히 쉴 수 있겠지.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봉투를 열어봐요.
어쩌면 그 안에 언니가 숨겨둔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아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마치 언니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에는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외에 3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형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찾게 된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나를 잊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당신이 나를 차갑고 멀게 느꼈을 때도 내가 당신에게 힘든 일을 숨겼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보, 여자는 사랑하지 않아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실망했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당신이 여전히 내 딸의 아빠일지 아니면 그저 한때 나와 한 집에 살았던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차마 용기 내지 못했던 말들을 남기고 싶어요. 나는 매달 1푼, 2푼 아껴서 돈을 모았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청춘이 담겨 있는 돈이에요. 만약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없게 되면 이 돈으로 우리 딸을 잘 돌봐주세요.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말고 나처럼 늘 따뜻한 포옹 한 번, 다정한 안부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살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만약 이 편지를 찾은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면 아마 당신은 나를 정말로 잊어버린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내 딸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니? 내 딸아.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선반 위 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아이가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줬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하윤아. 엄마는 너한테 아주 많은 걸 남겨주셨어. 따뜻한 베개, 팔찌, 그리고 네가 6살이 되면 걸게 될 목걸이, 그리고 엄마가 절대 가져가지 않은 사랑까지. 전부 다 너를 위한 거야.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의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언니가 가족을 위해 조용히 희생했던 것처럼 꾸준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윤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저는 시장에 들러 언니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갈치 몇 토막을 샀습니다. 엄마는 집에 남아 조카의 아침밥을 준비하는 습관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엄마의 시선은 자주 재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의 영정사진이 흰 국화꽃 한 다발 옆에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열린 봉투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의 손편지가 엄마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고 엄마는 마치 딸의 심장 조각을 쥐고 있는 듯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시고 약 드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하윤이가 걱정해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편지를 서둘러 접었습니다. 마치 찢어질까 두려운 듯이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내 언니가 나왔어. 하얀 옷을 입고 침대 머리맡에 서서 웃다가 울다가 하더구나. 아무 말도 없이 나만 계속 쳐다봤어. 저는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편지 때문일 수도 혹은 후회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결혼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막지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딸이 불완전한 사랑에 빠져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할 거라고, 조금만 견디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기다림이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형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처럼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눈빛은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막 저녁상을 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윤이 보러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집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엄마도 나왔지만 가볍게 인사만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형부 사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같기도 하고 같은 상실을 겪은 낯선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언니 지갑이야. 언니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 정리하다가 버리려고 했는데 안에 뭔가 묵직한 게 느껴져서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잡다한 서류, 보험증, 3살 때의 하윤이 사진 외에 4번 접힌 종이 한 장과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한 작은 동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또 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갑을 찾게 된다면 내가 예전에 적금을 들었던 은행으로 가주세요. 내 이름을 대고 이 열쇠를 주면 그들이 내가 남겨둔 것을 줄 거예요. 저와 형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언니가 그렇게 조용히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 저는 종이와 열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떤 예감이 강하게 밀려와 몸이 떨렸습니다. 언니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물건과 말들은 마치 논리적인 사슬의 고리들 같아서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빠졌다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저랑 같이 은행에 가시겠어요? 형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언니가 마지막 몇 달을 치료받았던 병원 근처의 은행 지점으로 갔습니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에 손발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은행 직원이 우리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서류함을 열고 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적금 개설일이 적힌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양도 조항이 있는 특별 적금입니다. 수령인은 자필 편지,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원본 열쇠가 필요합니다. 저는 종이와 열쇠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확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네요. 해제되었습니다. 안에는 언니 이름으로 된 3억 원짜리 적금 통장과 수령인이 남편 혹은 친정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령인은 정해진 단서를 찾아낸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형부는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고 저 역시 의자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치밀함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는 남편에게 바로 주지도 않았고 엄마에게 당연히 주지도 않았습니다. 언니는 마치 누가 충분한 인내심과 사랑,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남긴 단서들을 찾아낼지 보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의 탐색 여정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형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전히 하윤이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은행 바닥으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적금 통장을 마치 언니의 남은 심장을 안고 있는 것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편지의 구절들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면 최소한 내 아이와 나를 기억해 줄 사람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었어. 언니, 내가 지켜냈어. 하지만 언니가 잃어버렸던 믿음까지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3억 원이 든 통장을 손에 쥐었지만 생각처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감정은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언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 딸에게 작은 버팀목을 남겨주고 무심했던 남편에게는 마지막 교훈을 남겨준 언니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형부는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어봤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고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습니다. 아마도 뒤늦게 찾아온 죄책감이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늙게 만든 모양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현관 앞에서 하윤이의 낡은 옷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엄마, 3억 원.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위임장에는 남편이나 엄마가 편지를 찾으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았으니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만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봤다는 건 자기 운명을 예감했다는 거겠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가슴 아플 정도로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자네도 이리 와서 앉게.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확실히 해야지. 형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제 딸이고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처가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부가 언니랑 사는 동안 언니가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언니가 입원하기 전에 제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언니가 5만 원 몰래 숨겨놨어. 요즘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윤이 주려고 돈 모으는 거야. 그 사람은 집안 돈에 손도 못 대게 해. 자기가 맡아준다고 해놓고 몇 년째 한 푼도 못 봤어. 형부는 문자를 다 읽고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돌려 눈을 가렸습니다. 전혀 몰랐어. 난 그냥 언니가 나를 못 믿어서 돈을 숨기는 줄 알았어. 그런 줄은 정말.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부는 생각 못했겠지만 언니는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과 엄마, 그리고 나중에 커서 받게 될 자기 딸만 믿었던 거죠. 잠시 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언니가 누구에게 줄지 명확히 남기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하윤이 말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아요. 이건 하윤이의 시작을 위한 미천이고 언니의 남은 삶이에요. 저는 이 돈을 가질 생각이 없어요. 하윤이 이름으로 다시 예금해 둘 거예요. 아이가 18살이 되면 스스로 결정하게 할 거예요. 형부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한번 안아봐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서 놀고 있던 하윤이를 불렀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안아주고 싶대. 아이는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팔을 벌렸지만 아이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조용히 언니가 남긴 하트 모양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형부는 아이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고맙다. 내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나중에 아이가 날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근처에 있을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자 그는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언니를 대신해서 모든 걸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의 제단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타담한 촛불 옆에는 제가 새 봉투에 넣은 통장과 12년 후에 조카가 열어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건 엄마의 선물이란다. 엄마는 너와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었어.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엄마가 남긴 모든 글씨, 모든 물건에는 너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단다. 이모가 엄마를 대신할 순 없지만 엄마와 함께 네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게. 저는 편지를 상자에 넣어 잠그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용한 밤, 하윤이는 숨소리를 고르게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언니가 나왔습니다. 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푸른 논 가운데 서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일요일 정오, 제가 언니의 옛방, 결혼 초에 살았던 그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다락방에 있는 나무 상자 좀 정리하렴. 내 언니가 시집 갈 때 두고 간 물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 상자는 어릴 적부터 우리 자매의 특별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편지, 낡은 장난감, 졸업식 때 입었던 한복 몇 벌.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상자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다시 열어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제 뚜껑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였고 자물쇠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눅눅한 나무 냄새와 함께 기억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사진, 다락빠진 헝겊인형 2개, 그리고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언니가 직접 수놓아 선물한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에 젖어 미소를 지으며 더 깊이 뒤졌습니다. 신문지로 잘 쌓인 것들 사이로 이끼색 가죽 표지의 낡고 부드러운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익숙한 비스듬한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날부터 시작하는 일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언니가 일기를 썼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 기억 속 언니는 항상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며 꾹 참거나 미소로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수첩 속에는 분명 다른 세상, 제가 결코 다 알지 못했던 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결혼 다음 날. 그는 깊이 잠들었고 나는 뒤척였다. 아마 낯선 집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곳이 정말 내가 남은 평생을 보낼 곳일까 자문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억눌린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7일째. 시어머니는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게으르다고 하셨다. 하지만 난 어제 막 아팠다 나았는데 45일째. 그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집에 전화하는 것을 잊었다. 나는 밤 10시까지 기다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작은 일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말했다. 88일째. 임신했다. 나 말고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냐고 묻고는 돌아서셨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기억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언니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축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언니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그는 잊어버렸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든 여자가 유난 떨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조용히 시장에 가서 나 자신에게 꽃다발을 사주었다. 마치 나 자신을 안아주는 것처럼. 딸이 태어났다. 나는 아이의 이름을 하윤이라고 지었다. 나중에 딸은 나보다 더 굳세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는 나와 점점 말을 섞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안다. 묻지 않았다. 물으면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 손은 차가워졌고 덥지도 않은데 땀이 솟았습니다. 형부가 언니가 막 아이를 낳았을 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제 안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당장 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다음 구절에서 언니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를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내 딸에게는 가정이 필요했다. 비록 삐걱거리는 가정일지라도 나는 매일 5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 딸에게는 내가 남아있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내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암이 전이되었다고. 나는 재검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 동생 미나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마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겠지. 내 조카, 잘 부탁해. 만약 당신이 읽는다면 당신에게 나는 이 일기장을 지킬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저는 수첩을 덮고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언니의 모든 고통과 희생, 억울함이 이 낡은 종이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살아냈고 아이를 사랑했고 딸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돈을 모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편마저 사랑했습니다. 언니는 그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도 죄책감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릴 만큼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단 앞에 앉아 언니의 영정사진 옆에 일기장을 놓았습니다. 다 읽었어 언니. 저는 어둠에 대고 속삭이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가 겪었던 일들을 아무도 묻어버리게 두지 않을게. 우리 하윤이가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자랑스러웠으며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게 하면서 키울게. 제단 위의 촛불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불빛은 지금 제 심장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먼 곳에서 언니는 듣고 있을까요? 늦은 오후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차가운 빗방울이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에 작은 집은 더욱 움츠러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언니의 일기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심장이 달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글자 하나하나는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언니는 안정된 집과 착한 아이, 직업이 있는 남편을 둔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 뒤에는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베개에 남몰래 눈물을 쏟으며 아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던 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언니가 형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하윤이가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소리치지도 질투하지도 사실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부엌과 아르바이트, 아이를 위한 작은 분유통 속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 밤 그에게 전화하는 걸 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아주 오랫동안 통화한다. 나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다정한 목소리로. 나는 묻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저도 어렴풋이 짐작했고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지만 오해일 거라고, 헛소문일 거라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니가 직접 일기에 고백한 것을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형부를 만나야겠다. 진실을 알아야겠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 없이 그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여자의 발소리도 익숙한 저녁밥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예의상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일기장 읽었어요. 형부한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빛이 몇 초간 굳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다 알고 있었구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침묵했고 형부를 돌봤고 아이를 키웠고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몇 년의 세월이 억눌려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내 언니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았어. 항상 침묵하고 걱정하고 나를 통제하려 했지. 숨이 막혔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가 걱정한 건 온 가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며느리 노릇까지 했는데 그게 숨 막혔다고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알아.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나도 이해받고 싶었어. 매일 밤 언니의 지친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고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망쳤던 거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고백해서가 아니라 언니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아팠습니다. 언니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위해 충분한 돈을 남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형부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지 않을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형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자격 없어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형부를 용서했어요. 형부를 비난하지 않고 딸이 아빠를 경멸하게 만들지 않고 아이를 위해 돈을 남기고 형부를 위해 편지까지 남겨두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언니가 남긴 것들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그는 떨리는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를 키워달라고 하진 않을게. 하지만 매달 하윤이 앞으로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낼 거야. 그리고 아이가 날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도록 이 근처에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차가운 집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한때 언니의 보금자리였고 언니가 결혼을 결심하며 모든 희망을 걸었던 곳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적어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 언니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고결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증오도 원망도 없이 오직 사랑과 용서만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내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내가 모든 걸 마주하고 왔어. 언니가 왜 떠나지 않았는지, 왜 그 기억들을 간직했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걱정 마. 하윤이를 거짓 속에서 살게 하지도 증오를 품고 자라게 하지도 않을게.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가르칠게. 등불이 깜빡이다가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언니가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형부와의 무거운 대화가 있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언니가 겪었을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넘길수록 냉담함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부서져간 한 여자의 침묵 어린 고통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전 내내 언니의 옛방을 정리했습니다. 2층에 있는 그 방에는 언니가 처녀 시절부터 키웠던 부겐빌레아, 덩굴이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시든 꽃잎들이 창가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조용한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낡은 원피스들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언니가 즐겨 입던 스웨터도 있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저는 벽에 바싹부터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작은 깡통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머리핀으로 가볍게 열자 자물쇠는 쉽게 풀렸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은 언니가 낯선 남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껴안고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가슴이 저릴 만큼 다정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읽게 된다면 언니를 원망하지 마. 미안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언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치료를 담당했던 박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장례식에도 왔었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동료나 옛 환자가 조문온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제게 다른 예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언니의 병원 기록을 다시 찾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진단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언니가 지갑에 넣어두었던 낡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약간 쉰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선생님 병동에서 췌장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 김수진 씨의 동생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다가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나 씨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이 전화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언니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분, 선생님 맞으시죠? 돌려 말할 필요 없이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저희 언니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펐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만났을 뿐입니다. 언니가 그러더군요. 만약 저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은 안도감과 함께 아려왔습니다. 언니가 돈과 편지, 그리고 일기장을 남긴 사실을 아셨나요? 편지를 남긴다는 건 알았지만 전부는 몰랐습니다. 다만 언젠가 동생분이 찾아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언니의 삶의 일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짙은 안개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여자였습니다. 병이 깊고 고통스러웠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요. 제 아이가 엄마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언니는 좋은 아내, 현명한 엄마, 훌륭한 며느리라는 껍데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찢어진 영혼이 아이에게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언니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선생님이었나요? 박 선생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언니는 동정하는 사람도 약속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언니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댈 곳을 찾았을 뿐입니다. 언니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은 등을 돌렸을 때 말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의 또 다른 삶의 일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가장 깊었던 그 시간을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윤이를 재웠습니다. 불을 끄기 전 아이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는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난번에 외할머니가 엄마 슬펐던 얘기 해줬어. 꿈에서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었는데 되게 착하게 웃고 있었어. 엄마가 나한테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어.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응, 엄마도 사랑을 했었지. 하지만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언제나 우리 하윤이었어. 박 선생님과의 통화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숨겨왔던 것들, 억눌렀던 것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춰왔던 것들. 이제 제가 그 흔적을 따라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늦었지만 언니를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해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얀 셔츠 차림에 장례식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침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아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언니랑 많이 닮았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간직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찾아온 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가장 외로웠을 때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언니 같은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미나 씨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일기 다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언니의 피눈물 같았어요.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나요. 차라리 말을 했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슬펐습니다. 언니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감히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어요. 엄마가 아파하고 동생이 걱정하고 딸이 강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을 볼까봐요. 그래서 조용히 견디는 길을 택한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언니를 사랑하셨나요? 박 선생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감히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결혼 생활에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결혼은 결혼이었죠. 저는 그저 늦게 나타난 사람이었고 들어주고 숨 쉴 공간을 내어주었을 뿐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과 아쉬움을 보았지만 부끄러움이나 계산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베개 속 편지, 3억 원짜리 통장, 사진, 그리고 언니가 딸을 위해 숨겨둔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일기장과 언니가 밤새워 아르바이트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언니가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 사본입니다. 원본은 제가 간직하고 있지만 미나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박 선생님, 만약 제가 언젠가 더 이상 세상에 없게 되더라도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느껴지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차가워진 후에 제 인생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타났고 저는 세상에는 손을 잡지 않고도 들어줄 수 있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선생님을 슬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결코 선을 넘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진짜 나로 살아보고 싶었고 그 한 번을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조금 더 일찍 만나요. 저는 편지를 들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신한 여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견뎌온 심장이 마침내 내쉬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후 떠났습니다. 그는 연락을 유지하자고 하지도 미사역으로 언니를 추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언니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요구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언니가 그에게 보낸 편지를 새 봉투에 넣어 언니와 그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책상 서랍 비밀칸에 넣고 잠갔습니다. 언젠가 하윤이가 충분히 크면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경멸하거나 엄마를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꿈꾸고 설렐 줄 알았던 멋진 여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옅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언니, 나 그분 만나고 왔어. 언니가 왜 침묵을 택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윤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언니가 남긴 것들은 내가 지킬 거야. 아무도 왜곡하거나 비난하거나 잊게 두지 않을 거야. 어둠 속에서 창문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언니가 달아두었던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조용히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절정이 있기 마련이었고 이번에는 박 선생님을 만나고 일주일이 지난 늦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흐렸습니다. 엄마가 마당에서 하윤이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을 때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예고도 전화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그는 하얀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정했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창백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 단호해 보였습니다. 형부를 본 하윤이는 숟가락을 놓고 의자 뒤로 숨었고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거리를 두고 나서자 그는 저와 하윤이를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만약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형부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였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저는 당황해서 다가갔습니다. 형부,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남자가 모든 자존심을 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처제에게도, 그리고 내 딸에게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아내를 그냥 떠나보내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 다시 한번 아빠가 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몸을 일으키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방을 얻어서 매주 하윤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공원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제 삶에 아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씻겠다는 건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윤이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제가 하윤이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의 깡마른 모습과 아내가 남긴 일기, 아이를 위해 챙겨둔 물건들만 맴돌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 아이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서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모, 나 아빠랑 잠깐 밖에 나가서 놀다 와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외투를 입히라고 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작은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인 것 같구나.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이걸 원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형부가 하윤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이모, 아빠가 딸기맛 케이크 사줬어. 엄마도 이 맛 좋아했지.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형부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내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야. 이제야 열어볼 용기가 생겼어. 편지에서 만약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 반지를 딸에게 전해주라고 하더군. 언니의 결혼 반지였어. 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단순한 반지였지만 조명 아래서 마치 채 다하지 못한 사랑의 상징처럼 빛났습니다. 하윤이가 18살 생일이 되면 그때 전해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가벼움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제 언니는 결국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면서도 자신을 등졌던 사람에게 돌아올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용서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언니가 반지를 남긴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은 한 번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상자에 넣어 통장과 일기, 편지, 사진과 함께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언니의 남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심장을 지키듯 그것들을 간직했습니다. 그날 밤 부겐빌레아 덩굴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언니가 꽃나무 옆에 서서 일기장을 들고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돌아서서 달려오는 하윤이를 두 팔 벌려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람처럼 가볍고 초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날씨는 쌀쌀했고 햇살은 옅었으며 바람은 길 건너편에서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엄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며 문득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거의 반년이 지났고 모든 것이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서 골목 3개 떨어진 곳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매주 하윤이를 데리고 나가 놀아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어두워지면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윤이는 점차 아빠의 존재에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아직 조금 어색해했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끔 형부를 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언니에게 준 상처를 완전히 지우기는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편지와 일기, 그리고 이모랑 아빠랑 다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던 하윤이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용서하라고 다짐했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형부가 갑자기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언니가 예전에 자기나무 아래서 책 읽기를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네를 타고 난 후 형부가 제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제,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처제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수진이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나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녀는 다정하고 깊이가 있었지만 너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 나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고 내가 가장이고 돈만 벌어오면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가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 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언니가 썼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야. 하윤이 물건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전히 그 글씨체, 한밤중의 속삭임처럼 슬픈 비스듬한 글씨체였습니다. 여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당신은 이 편지를 영원히 읽지 못하겠죠. 이건 나 자신을 위해 남기는 글이에요. 나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를 봐주기를 바랐어요. 집안이라는 사람, 아이 보는 사람,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로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엄마가 슬퍼하고 동생이 걱정하고 딸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병이 조용한 해방구처럼 찾아왔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언젠가 내가 없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는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딸이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자라게 하지 마세요. 아이 아빠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았다는 걸 알게 하지는 마세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언니가 침묵하는 게 사랑이 식어서라고 생각했어. 이제야 알겠어. 너무 아파서 할 말이 없었던 거라는 걸.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내 오만함 때문에 잃어버렸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남긴 모든 것으로 형부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용서가 모든 걸 지우는 건 아니에요. 형부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해요. 저한테가 아니라 딸에게요.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재혼은 안 할 거야. 후회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수진이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냉정하고 무감각했던 남자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떠난 사람을 위해 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말입니다. 어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킬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딸, 제 조카가 증오 속에서가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와 뒤늦게나마 돌아온 아버지에 대한 기억 속에서 자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을이 자기나무 위로 붉게 물들 때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물고기를 보여주고 사탕을 사주고 색칠 공부책을 선물해줬다며 제잘거렸습니다.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야.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아빠 도와줘서 엄마가 바랐던 것처럼 진짜 좋은 사람이 되게 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이 모습을 본다면 분명 마음이 놓일 거야.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형부에게도, 그리고 이 작은 조카 하윤이에게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떨리는 손과 멍한 눈빛으로 엄마의 재단에 향을 올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첫 기일,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처럼 모두가 평온한 척했지만 허전하고 공허한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언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샀습니다. 시원한 갈치조림, 된장찌개, 후식으로는 언니가 집안에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끓여주던 달콤하고 시원한 단팥죽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 손을 가늘게 떨었지만 제가 대신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오늘이 내가 딸한테 밥 차려주는 마지막 날이야. 나중에는 아마 너밖에 없겠지. 미나야.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등이 더 굽었고 눈은 더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이가 생긴 후로 엄마는 살아갈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이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윤이가 웃을 때마다 저는 엄마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부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과 정성껏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어둡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달려나가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왔다. 작년처럼 케이크 사왔어. 형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올해는 엄마가 케이크 안 드실 거야. 대신 아빠가 엄마가 남긴 선물을 가져왔어. 저와 엄마가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 딸의 6번째 생일, 엄마는 곁에 없겠구나. 하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 맡겨뒀어. 언젠가 네가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엄마가 결코 너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렴. 그저 다른 곳에서 매일 너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란다. 저는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연분홍색 털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언니가 하윤이가 어렸을 때 뜨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다 떠져 있었고 부드러운 털실과 가지런한 바늘땀이 보였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것은 낡은 동화책 1권, 언니가 잠들기 전에 하윤이에게 읽어주던 책이었습니다. 하윤이는 목도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새털실 냄새와 익숙한 라벤더 향기가 섞여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목도리야. 엄마가 떠준다고 했는데 진짜 해줬어. 저와 엄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낡은 옷장에서 찾았어. 그때야 언니가 뜨담한 걸 알았지. 사람한테 배워서 밤마다 다시 떴어. 한 줄 한 줄 뜨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선물 상자에 손을 얹고 남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임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제 언니는 아름답게 살았고 떠났으며 남은 사람들도 마침내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제사를 마친 후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언니가 잠든 마을 뒤 작은 묘지로 갔습니다.
푸른 잔디가 무성했고 몇 송이 흰 국화가 무덤 주위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꽃다발을 비석 위에 놓고 하윤이와 함께 향을 피웠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직접 쓴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직 수학은 잘 못하지만 아빠가 데리러 올 때 이제 울지 않아요. 이모가 엄마 얘기 많이 해줘요. 매일 밤 들어요. 엄마, 저 오늘 더 컸어요. 엄마처럼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아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딸이 이제 다 알아.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기억 속에서 자라고 있어. 아무도 지울 수 없지만 누구도 증오로 품지 않는 기억들. 언니는 떠났지만 언니가 남긴 사랑은 여기에 남아 있어. 겨울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작은 마을 길을 따라 불어와 가로수 잎을 온통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목도리를 둘러주며 옅은 노을 아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그 맑은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제 가슴을 울리는 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모, 나 오늘 수학 잘해서 칭찬받았어. 정말. 그래서 상은 뭐 받았어? 선생님이 금색 별 스티커 주셨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볼까? 하윤이는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습니다. 목에 두른 분홍색 털목도리를 꼭 쥐었습니다. 언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의 묘지는 한적했습니다. 무덤들은 푸른 잔디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고 늦게 핀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멈춰서서 돌 위에 덮인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하윤이는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 향을 피우고 아직 낮에 온기가 남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잘했어. 보여? 아이는 말하며 금색별 스티커를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상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곁에 서서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는 없지만 아이는 항상 엄마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어린 시절의 계절을 지나는 등대처럼 삼고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는 하늘에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아주 높고 아름다운 곳에 계셔. 하지만 네가 꾸는 모든 꿈 속에서 네가 얌전히 잠든 모든 밤마다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아빠 미워하지 않는 것도 엄마가 알아?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다 아셔. 다 보고 계셔. 네가 엄마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 용서하는 법을 배웠으니 웃고 계실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고 맑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빠 용서했어. 나도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엄마가 슬퍼하지 않도록 잘 클게. 저는 아이가 제 젖은 눈을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차갑게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하윤이를 보고 나서 저는 언니가 남긴 모든 것이 담긴 기념 상자를 꺼냈습니다. 일기장, 은행카드, 목걸이, 사진, 편지, 결혼반지, 그리고 낡은 동화책. 저는 하나씩 꺼내어 가지런히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제 한 장을 닫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18살이 되면 열어볼 봉투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것들은 엄마가 남긴 것이란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야. 잉크 한 방울, 목도리 한 올, 편지 한 장마다 너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읽어보렴. 그리고 엄마가 평안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멋지게 살아주렴. 다음 날 아침 하윤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뒷모습을 현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마당에 부겐빌레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언니가 심었던 그 꽃나무가 1년의 침묵 끝에 다시 활짝 피어났습니다. 얇고 연약한 보라색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먼 곳에서 온 다정한 메시지처럼 길을 덮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와 재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하윤이가 매일매일 자라고 있어. 나는 여전히 여기서 언니 대신 온 사랑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있어. 완벽하다고 약속할 순 없지만 언니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창가에 걸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익숙한 소리, 어릴 적 우리를 재워주던 소리. 언니가 남편을 기다리며 미소 짓게 했던 소리.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언니였습니다. 살아생전 희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사랑했던 그 여자. 이 세상에 사랑을 남겨줘서 고마워, 동생아.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는 멀리 떠났지만 제 심장 속에서, 하윤이의 눈빛 속에서 언니는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언니의 삶은 조용히 막을 내렸지만 언니의 사랑과 희생은 일기장 한 줄 한 줄에, 뜨담한 털목도리 한 올 한 올에, 그리고 어린 딸의 순수한 눈빛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지만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어떤 용서는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언니는 만족했을 겁니다. 인생은 때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지만 만약 기회가 남아있다면 제때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뒤늦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언니와 같은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에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